대규모 민주시민 교육, 학생과 국민들이 한꺼번에 내일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4월 3일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 제주 4.3 학살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승만과 조병옥은 군경 그리고 서북청년단과 함께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제주를 단박에 피비린내 나는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3은 어쩌면 민족 상잔의 비극을 불러올지도 모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민중의 투쟁이 빛나던 항쟁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극우 세력은 4.3을 폄훼하며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실은 제주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주 4.3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치를 보는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평론가와 함께 중요한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영 평론가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소개를 하시니까 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그 제주 명예도민입니다. 아, 그랬어요? 명예도민이 그거는 도청에서 주는 아무나 안 주던데요? 네네, 제가 1001번째 명예도민인데요. 명예도민이 된 이유가 제주 4.3 공원 예산할 때 제가 좀 중앙정부에 있으면서 많이 도움을 드렸더니 명예도민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로스쿨 교수님이 명예도민인데 네네네. 4.3에 대한 과거사 연구를 정말 많이 책 2억 원 정도 쓰니까 시켜줬는데 네네. 혜택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항공료 할인? 항공료도 할인되고 제주도 내의 그 관공서라든가 골프장 또 할인 이런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주에서 불러서 저기 뭐 숙식 제공돼주고 뭐 그런 행사도.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수는 있지만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명예도민 이 이벤트를 잘하는 거네요. 네, 특히 이제 4.3 관련 일을 하면서 명예도민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날 좀 제 나름대로 좀 조금이라도 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애쓰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주도가 사업을 잘하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죠. 무슨 뭐 명예 부산 시민에 대한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 제주가 4.3 관련해서는 네네. 이른바 뭐 진보와 보수가 없고 모든 도민들이 어떤 한의 역사로서 기억하고 있고 진실 규명이 아직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역사적인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려서 그렇죠. 그렇죠. 네. 마을마다 뭐 제삿날이 같기도 하고 그런 날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명예도민이셨군요. 네, 더더욱 반갑습니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만 취재 결과로는 일단 첫 번째 속보가 떴죠. 윤석열이 내일 있을 탄핵 심판 선고에 참석하지 않는다. 네네. 예상했던 건가요? 예상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네. 참석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함으로써 자기 지지층들을 끌어모아서 불복종 운동이라든가 속된 표현으로 내가 감옥 가더라도 히틀러의 나의 투쟁처럼 내 극우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참석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란 관련 형사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형사재판의 유불리를 따진다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다른 의미는 아니군요. 그렇죠. 뭐 그런 사람이니까요. 네. 그런 사람이다. 뭐 경찰도 그렇고 이제 슬슬 아크로비스타라고 그러죠. 그 옛날 상품백화점짜리 윤석열 개인 집에 대한 경비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도 막 접수가 되고요. 그런데 대체로 그냥 뭐 탄핵은 인용되는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용이 안 될 거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날짜를 잡았을까? 라는 식의 이제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요. 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아크로비스타 이제 사저로 가는 셈인데 그 경비할 필요 있을까요? 바로 다시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온갖 방송에 나가서 쥐귀연 판사의 이름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쥐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탈출을 도왔다면은 직권 구속으로서 대통령 지위가 없어진 윤석열을 빨리 구속하셔서 도주 우려를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쥐기현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닌 개인 윤석열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은데요. 검찰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네. 선거법 관련 의혹들도 있고 명태균 게이트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이제는 이 민형사상 불소추 권한이 없어진 네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겁니다. 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거다. 어제는 4월 2일이었고요. 어제 재보선이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재미있는 결과가 몇 개 나왔습니다. 일단 전남 담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군수 선거를 했는데 와 민주당 후보가 조국 혁신당 후보한테 졌어요. 뭐 차이는 많지 않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담양이면 민주당 텃밭인데요. 근데 뭐 조국 혁신당도 호남에서 지난번에 비례대표 선거 때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 드리고 싶습니다. 호남에서 국민의당 안철수당이 석권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총선 과거에 때요. 노무현 네. 정부 때는 열린우리당과 과거 새천년 민주당이 분당되어서 새천년 민주당이 석권한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범민주 진보 계열 중에서 되었기 때문에 네. 알고 보면 다 한 식구다. 아.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조국 혁신당에게 무슨 특별한 의미 부여, 역할 부여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냥 오랫동안 지역 토호 노릇을 한 민주당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뭐 작은 심판 아, 그런 거 아닐까요? 네. 큰 심판은 아니고 작은 심판. 그리고 개별적인 후보들을 잘 몰라서 제가 깊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네요. 네. 네네. 그러나 그게 전남 담양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생각할 때, 그다음 당선된 후보가 조국 혁신당이라고 생각할 때, 뭐 가능한 일이고. 잘 됐네. 네. 그것도 괜찮네. 대세에 지장 없다. 그것도 네네. 괜찮네. 그것도 이렇게 괜찮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국 혁신당 굉장히 업되겠습니다.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최초로 아유, 그걸로 단체장도. 업되면 안 되죠. 아,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쇄빙선 노릇을 해야 되는데 네네. 동네 가가지고 저기 뭐야 말뚝박기 놀이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래 당을 만들고 시작할 땐 쇄빙선인데 네네. 그럼 지금도 쇄빙선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동네에서 말뚝박기 하고 네. 작은 의미의 경쟁을 하면 안 된다. 네, 저는 뭐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아, 탐탁지 않다. 그다음에 경남 거제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거제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겼어요. 국회의원 네네. 후보를.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거는 PK 민심이 윤석열 탄핵을 굉장히 바라고 있겠구나 하는 하나의 뭐 징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PK 부울경 네, 불경 민심. 네. 그리고 좀 지역적 특성도 존재합니다. 아시겠지만 거제도에 조선소가 많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도 많고요, 외지인들도 많습니다. 청년층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거제도에 외국인 거리 있는 거 모르시죠? 외국인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요? 예. 어느 나라가요? 특정 나라가 있습니까? 노르웨이, 스웨덴 쪽에서 오신 분들이 아, 많이 사는 북유럽이요? 동네가 있습니다. 네네네. 선박들 공장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럼 그런데요. 그쪽 노르웨이나 스웨덴 출신 노동자들이 거제에서 네, 전문직들이. 일하시고 그게 상가를 만들 네네네. 정도로 네네네.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 네네. 거네요. 그런 거리도 네. 있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병광용 후보라는 분이 전에 한번 시장을 하셨어요. 아, 2018년도에 민주당으로 시장 당선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후보 경쟁력도 높았다. 뭐 이렇게 보고 PK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 국회의원보다도 단체장이 좀 잘하면은 롱런하고 기본 터전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상도여도 대구 경북하고 네. 부산 울산 경남하고는 사뭇 다른 거라고 봐야 엄청난 되나? 차이가 있죠. 엄청난 왜냐하면 차이. PK에는 특히 이제 공업 지역 도시들은 호남 문적자가 한 18% 정도씩 있습니다. 네네. 대구는 1%, 2%고요. 아. 그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청년 세대들 그다음에 노동자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네. 그래서 김해라든가 양산, 창원, 거제 이런 곳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늘 높았습니다. 할만하다는 건 어떤 후보가 되느냐, 또 그렇죠. 어떤 후보를 내느냐, 네. 지역 활동을 얼마나 잘하느냐, 뭐 그런 차이인데요. 좀 실명 거명하자면은 네. 부산의 뭐 최인호 의원이나 이런 뭐죠 삼선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 이런 분들은 이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네네. 공단 지역이고 젊은 사람들 많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관리를 잘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으로 사상구도 좋은 지역구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됐는데 거기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했던 후보들은 이제까지 지역구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정치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선거는 정직한 게임이기도 하네요. 보통 이제 후보가 만들어 오는 표가 한 4, 5천 표 정도 만든다고 하거든요. 네네. 기본 밭은 정해져 있고 네. 4, 5천 표라고 하면은 한 4에서 5%가 후보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도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인데 어떤 지역구에 보면 크게 지역 여건이 불리하지 않은데 떨어진 데는 후보에게 물음표를 찍어야 되겠군요. 후보에게 물음표도 찍어야 되고 뭐 작년 이제 총선 때는 마지막에 네. 막말 발언이 네네네네. 두 분 후보가 당시에 있었죠. 네네. 이 뭐라 합니까 네이버나 등에서 키워드 분석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네. 특히 PK에서 작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재보선 가지고 일면에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중에서 유독 조선일보만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썼냐면 민주당과 국힘 둘 다 텃밭을 빼앗겼다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지금 거제도하고 담양이잖아요. 네. 거제도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쟁자 집안 남한테 뺏긴 겁니다. 네네네. 민주당은 담양에서 동생한테 뺏긴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 완전히 다른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조선일보의 희망 사항인 거네요. 뭐 희망 사항이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흙탕물을 튀기고 싶은 지저분한 마음이죠. 지저분한 마음. 그러니까 국힘이 재보선에서 참패했다는 OX로 치면 O 맞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참패는 아니고 오히려 거제에서 이기고 그랬으니까 승리인데도 네네. 이거를 같이 망한 거로 좀 치고 싶다 이런 거네요. 네네. 여론 조작이네요. 원래 뭐 조선일보가 그런 언론사니까요. 네네. 부산교육감 선거도 진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거는 뭐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부산과 거제에서의 승리, 그 다음에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한 20% 가까이 승리는 대선을 보는 바로미터로서의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즉 제가 예상하다면 합리적 보수들이 부끄러워서 국민의힘을 찍으러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네. 보통 우리는 이제 스윙보트 한다고 생각하는데 스윙보트는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3에서 5%고요. 대부분의 약지지층들은 부끄러워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2007년 대선 떠오르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500만 표가 졌는데요. 네. 500만 표가 이명박 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투표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땐 또 야권 분열도 됐었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안 되는 판인 거죠. 유한 킴벌리 그분 나왔잖아요. 문복현. 예. 그러니까 야권이 그때는 사실 여권인데요. 왜냐하면 네, 문재인 네. 정부 시기니까 네. 여권 후보들은 분열되고 질의멸렬하고 당선 가능성이 없고 호감이 떨어지니까 아예 투표장에 안 가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또 좀 거친 표현 쓰면 네네. 싸구려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뭐 중도가 스윙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약지지층이 존재하는 거예요. 약한 보수, 강한 보수가 존재해서 투표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그게 사실은 한국 투표의 가장 중요한 변동 요인입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진보인데 진보가 갑자기 보수가 되는 거는 통일부 장관 김영호 이런 특별한 사람들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충 좀 약간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이 조금 세지게 어떤 사건 때문에요. 내란 때문에 나는 화가 더 많이 났어. 이런 경우는 있어도.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당 일체감이라고 이제 학술적 용어로 이야기하는데요. 네. 정당이 나의 정당인지 아닌지 어떤 그 감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 한국은 지역이 첫 번째 좌우합니다. 두 번째 이념적인 것들 존재하고 되면 직업군들 과거에는 뭐 많았습니다. 요즘 줄었던 세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정당 일체감이 한 6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65%는 누구 찍을지 정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투표율은 70에서 75%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5에서 10% 정도만 투표 누구를 할 건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거 때 와서 투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쪽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투표 안 됐다 하는 거죠. 놀러 가자. 그렇죠. 네. 쎄라 버려라 막 이런 그런 거. 거잖아요. 예. 재밌네요. 그러면은 어제 있었던 재보선이 앞으로 있을 대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도 맞겠네요.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이 네.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보수 결집이라는 거는 후보 단일화 정도가 아니라 후보가 하나의 후보로 정해지더라도 네. 마음이 안 간다. 약한 보수는 투표하러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요. 아산에서 희한한 결과가 나왔는데
자유통일당이라는 이상한 정당이라고 그러면 결례인가요? 하여튼 이상해 보이는 정당 네. 후보가 30%로 약진했어요. 아산이 아니고 저기 아닌가요? 구로구 아닌가요? 아, 구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로구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구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죠. 근데 네, 그게 결국은 이겁니다. 한국 정치는 반정립 정치 체제다. 반정립. 네. 네. 우리 정당을 좋아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싫어해서 찍거나 상대를 싫어해서 반결집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주요 결집 동인이 되어 있다라는 아주 비관적인 정치 형태의 증거입니다. 아, 그래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막 이재명 죽이기 이런 걸 자꾸 해야 내가 돋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한국의 정당의 뿌리가 이념 정당이나 정책 정당이 아니고 네. 이른바 명망과 정당, 사람 중심의 정당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 사람이 출신 지역이 여기냐 저기냐 이런 걸로 해서 반정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후진적인 정치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뭐 정치학 전공하는 분들이 한국 정치 발전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8년 전인가에는 전부 다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달림 하면서 문재인 네, 대통령을 좋아하는 팬심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었고 네. 그 배경에는 박근혜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은 또 다리 져버리고 네네. 또 요새 이재명이 또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 네. 국힘에는 그런 게 별로 없고 뭐 이런 뭐 제가 뭐 친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친하냐 안 친하냐? 네네. 요즘 찬윤도 있습니다. 찬유는 뭡니까? 찬밥된 친윤. 권성동을 찬밥된 친윤이란다. 네네. 그럼 민주당은 저는 친명이라는 표현 말고 차라리 개혁파, 실용파 뭐 어떻습니까? 그게 맞죠. 차라리 맞아요. 중도 좌파, 중도 네. 우파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 정체성을 이야기 안 하는지 아세요? 정체성이 없나요? 정체성이 없었어요. 아이고.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있을 테니까 네. 어떤 의원 그룹은 뭐 복지파,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성장파.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네. 야 통일 문제 왜 이거 신경 안 쓰냐. 그렇죠. 옛날에 통일 문제 중요했는데 이거 뒷전이냐. 이거 풀어야 된다 하면 뭐 통일파, 네네. 뭐 자주파, 네네. 뭐 이런 거 평등파. 예. 그거 없어졌어요. 네, 옛날 저희 또래 학생 운동할 때 NLPD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민족해방파, 민중민주파 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김민석파고 어떻게 뭐 송영길파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었죠.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 이 지향점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언제까지 있었냐면은 노무현 때까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개혁파, 실용파. 실용주의 논쟁. 실용은 약간 관료 출신이거나 그렇죠. 뭐 변호사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 예,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안개모라고 해서 안정적 개혁 모임. 이제 그런 모임들. 그럼 안정적 개혁이면은 약간 실용파겠네요. 네, 중도부 그렇죠. 그런 그룹들을 가지고 정치를 했는데 네. 그 이후로는 누구와 친한가 안 친한가 이걸로 구분하는 정치가 돼서 한국 정치는 노무현 때보다 훨씬 후퇴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구랑 친할 수는 있는데 네. 친기업 어떤 정치인은 친노동, 네네. 뭐 친서민 네. 이렇게 가야 될 게 친문재인, 친윤석열, 친이재명으로 가고 있다. 네네네. 이거는 후진이네요. 후진이죠.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후진이면. 근데 후진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주요 정치 엘리트 구성원이 돼버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방선거 때도 공천받기 전에 나는 누구랑 친하다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득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예측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하물며 뭐 당원민주주의파라고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집권당을 바라보는 정당의 당 정체성이 조직 노선에 기반한다, 절차적 노선에 기반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네. 뭐 당원민주주의냐 아니면 의원민주주의냐 이거는 부차적인 절차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뭐냐 성장이냐 복지냐 네. 아니면은 포용적 성장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낙수 효과냐.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 체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서의 종합적 이론을 가지고 자기 철학적 구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그나마 이제 뭐 당원 민주주의냐, 의원 민주주의냐 이런 거 하는데 그 정도라도 하면 또 다행이고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 떨리네요. 지금 포털 사이트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D-1로 나옵니다. 네이버 뭐 다음 이런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디데이가 내일이다 이렇게 참 감격적인 순간이 될 것 같은데 전 이럴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아까 어떤 구독자도 그러시던데 조국 대표 얘기를 하시던데
조국 대표, 송영길 대표, 그다음에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란 이유로 지금 막 박살나고 있는 정진상, 뭐 김용 이런 분들 이 중에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정진상 씨 하나인데 이분도 뭐 들락날락하는 거잖아요. 뭐 확정된 분도 며칠 있고.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로부터 이제 손편지를 받았어요. 아이고. 뭉클하더라고요. 이 참 역사적 전환기에 영어의 몸이 되어가지고 역할도 못하고 계시고 또 본인이 이루었던 민주주의의 성과라는 것이 이렇게 짓밟히는 상황을 감옥에서 보고 있는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참 슬픈 저도 뭐 그런 동병상련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네. 뭐라고 그래요, 송영길 대표? 뭐 열심히 싸우자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 감옥에 있으면 참 진짜 이럴 때요. 진짜 격변기고 그렇죠. 네네. 마음은 막 광화문의 헌법재판소 앞에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뭐 거의 매일처럼 노숙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네네. 그러는데 송영길 대표도 뭐 텔레비전도 8시에서 조금 한 20분은 볼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신문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두 분 다 뭐 이른바 이제 이 헌법 체제인 87년도 6월 항쟁 때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는 제가 알기로 노동운동 했던 걸로 네네 기억하고 처음에 있고요. 그랬습니다. 조국 장관은 그때 학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산호맹 했고요. 하여튼 굉장히 혁신적인 학생운동 연장을 했죠. 네. 그렇게 하시면서 6월 항쟁 때 이제 열심히 앞장서서 그럼요. 싸워서 이 6월 민주화된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하는데 공헌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네네. 아마 지금 이 참 속마음 그럴 겁니다. 불끈불끈 할 겁니다. 아니 그래도 조국 송영길 두 분은 그래도 자기 이름 걸고 뭐 정치라도 좀 해봤고 조국 혁신당 소나무당 등 하여튼 크든 작든 성취라도 있는데 정진상 김용은 좀 안 됐습니다. 사실 원래 참모는 좀 냅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비겁하죠. 비겁하다. 비겁한 네. 정권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대선에서 진 사람을 건드린 경우도 없었지만 없었죠. 네. 참모를 건드리거나 가족을 건드리는 경우도 없었는데 그렇죠. 이걸 다 윤석열이 깬 거죠. 윤석열이 모든 룰을 깬 거죠. 소위 조국 사태부터 네네. 그렇죠. 가족들 도륙하면서 이 사람은 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자, 내일 탄핵이 됐어요. 그러면 당장 이사 가는 거 말고 다른 변화도 많겠죠? 윤석열, 김건희. 저는 이사 안 가고 당분간 버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박근혜도 바로 안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 며칠 만에 나갔잖아요. 며칠 만에 그래도 나갔는데 이사를 핑계로 대고. 네. 저는 이 사람은 극우 난동꾼들 불러들여가지고 막 버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네. 박근혜는 그 당시에 형사재판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형사재판에 의해서 구속돼 있다가 그렇죠. 네. 잠시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나온 구속 적부심으로 네, 네, 나온 거란 네,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 구속되어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2판 4판이다. 여기서 한번 불사지르자. 불사파가 될래. 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래 그런 류의 인간형 인간이고 아닙니까? 네. 그 대통령 관저를 차지하고 앉아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네네. 뭐 그래봤자 무기인데. 그래봤자 무기인데 뭐. 네. 아니면 사형이고 어차피. 네네. 제가 타 방송에서 네. 농담 비슷하게 그 비화폰 서버에다가 휘발유 넣고 불 지를 수도 있는 사람이다. 어차피 그래봐야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증거 인멸의 죄는 그렇게 무겁진 무기는 그러니까요. 아닐 테니까요. 네네네. 어차피 무기 나올 건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쥐기현 판사가 정말 잘못한 겁니다. 우리 박진영 선생님이 쥐기현이라는 세 글자의 이름을 2번 말씀하시는 거는 쥐기현 보고 들으라는 거. 직권 구속하라는 네네, 소리입니다. 들으라는 것도 있죠. 너 정말 잘못한 거다. 네가 책임지지 않고 뭐 이런 측면. 그다음 우리 구독자들도 좀 같이 들어보자 이런 네네. 거고. 그다음에 결자 해지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 아유 복합적인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 8대0 나올 거라고 8대0. 봅니다. 네. 네. 재밌겠네요. 그런데 자 내일 뭐 하세요? 내일 뭐 방송이 많습니다. 네. 네, 이걸 또 해설하랍시고 하는데 네. 사실 뭐 평론가라고 하지만 이 법률적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잖아요. 네네. 네. 이른바 이제 썰일 뿐이죠. 오히려 이후에 정치 전망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탄핵 심판하고 난 직후에 점심도 안 드시고 방송하시나요? 네네, 대부분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아이고, 네, 고생하시겠네요. 저는 그냥 점심 먹기로 했어요. 아유, 왜냐하면 그 동네 매출도 좀 올려야 돼요. 이제, 네네, 이제 네네. 내일 탄핵 인용된 다음부터는 네네. 우리가 곳곳에 다니면서 좀 매출도 올리고 서로가 기분 좋게 주식도 오를 것 같아요. 주식 오르겠죠. 네네. 네, 원화도 안정되고 네네.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어요. 뭐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뭐 쫙 막 150m 진공 상태를 만들어놨다. 이것도 재밌는데 또 하나는 교육청 관련 뉴스들입니다. 네네. 현재 보니까 10개 시도교육청이 좀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11시에 텔레비 볼래면 봐라 학교에서. 네네네. 이거 아니 뭐 민주주의 공부죠. 네, 이거 진짜 민주주의 공부죠. 네네. 뭐 이게 또 이 비유했다고 해서 어디 또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하는 것은 단두대에서. 역사적인 공부입니다. 네네. 역사에 길이 남는 민주주의의 장면이고 그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뭐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목숨을 거둬들이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공부로서 이만큼 좋은 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뭐 루이 16세 이런 사람들을 얼굴도 못 보고 네네네. 백성들 입장에서 그냥 저기 어디인가에 왕이 계시다만 있었는데 우리 앞에 온 왕이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알랑드롱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고만고만하고 그다음에 볼품 없기도 하고 네. 저런 사람이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했다. 네네. 그럼 민주적 의식이 싹 트겠네요. 싹 그런 거 뜨죠. 보고. 네. 나와 같은 인간이더라. 예. 치졸하고 비루한 인간이더라. 그런 느낌이 들죠. 만인은 평등하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죄를 받으면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정의감도 생기고 네. 아주 뭐 좋은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죠. 네네. 그리고 국민들 많은 분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저렇게 만약 그 국회가 야당이 다수파가 돼가지고 좀 어려워져도 군인들 앞세워가지고 총칼 앞세워가지고 구태도 안 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비루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엉망진창인 네. 이걸 학생들이 보면서 야 그러니까 대규모 민주시민 교육. 그렇죠. 학생과 국민들이 한꺼번에 내일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전 국민이 보고 해외에도 방송되는 해외에서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교포들은 물론이고 우리 스픽스 보시는 구독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이고 그냥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언론을 통해서 네네네. 그렇죠. 야 한국이 넉 달 만에 드디어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구나. 좋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박진영 평론가가 늘 믿고 거르시는 언론 조사 기관, 네. 여론조사 뭐 공정인가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예. 데일리안이나 뭐 이런 데랑 노는데 여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됐는데요. 그렇습니까? 탄핵 될 것 같다가 53%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53%면 거의 70% 넘는 80, 거예요. 70 이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지금 백기투항이구나 이런 네네. 생각입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에 아주 멋있게 87년 그 6.29 때 6월 항쟁 막판에 이제 쫙 몰리니까 노태우가 전두환하고 의논해가지고 직선제 개헌제 받자. 그럼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뭐 했을 때 6.29 선언하던 장면을 다시 찍어서 일면으로 했어요. 제목은 이제는 개헌이다. 네. 라는 7개를 달았습니다. 이거는 중앙일보도 윤석열은 끝났다고 일단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래도 이런 독점적이고 제왕적 권력을 민주당한테 다 줄 수는 없어. 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한테 다 줄 수는 없고 권력구조 개편에 끼어들겠다. 네네네. 그럼 권영세랑 같은 마음이네요. 권영세는 네. 뭐 기각될 건데 그분이 돌아오시면 윤석열이죠. 직무에 복귀하면 곧바로 개헌 작업에 들어갈 거다. 권영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요. 윤석열이 개헌하고 대통령 내려가면은 형사재판 안 받습니까? 그렇죠. 민형사상 소추 다 받아야 되는데 네. 절대 그런 윤석열은 복귀하면 뭐냐 바로 다시 제2의 계엄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럼 거짓말이고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까닭. 그러니까 뭐 하여튼 어차피- 뭔가 흔들어 보자는 겁니까? 그렇죠. 중앙일보와 예, 권영세의 마음. 그렇죠. 이제 인용될 거니까 네. 그 이유를 대비하자.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권력의 양을 줄이자. 라는 뭐 그런 잔꾀의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헌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네네.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대통령을 뽑아놓고 자기 대통령이 주도하여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통령이 개헌을 준비하는 무슨 위원회 같은 거를 만민 공동회 이런 게 하면 개헌은 어쨌든 좀 국회의 몫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도 국회에서 해라. 국회에 네. 이미 네. 개헌안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통령의 역할은 좀 제한되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역할은 국회에서 좀 제한되겠죠. 국회에서 좀 하시고 네. 대통령은 뭐 실무적으로나 뭐 절차적인 것들을 이제 국정 진행하는 운영에서 거죠. 짚을 것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짚어주면서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네네. 그 부분들은 국회안이 만들어지면 대통령과 좀 협의하는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참에 총리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수 대통령제가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거든요. 장관들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없애고 네. 장관은 개뿔도 아닌 대통령의 비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뭐 그런 일들. 그다음에 정부의 입법권 없애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감사권은 국회로 넘기고 몇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원을 국회로 넘기고. 네네네. 네. 감사원만 국회로 넘겨도 사실 행정부 견제는 뭐 거의 확실하다 싶을 확실하게 정도로. 하는데 네. 이제 거기서 자기들 민원 해결하는 그런 또 못된 국회의원들이 생길까봐 이게 좀 우려되긴 합니다. 걱정이 네, 있네요. 네, 뭐 네. 맨날 다리 놔달라고나 그렇죠, 하고 그렇죠. 다리 안 놓으면 너 혼난다. 네, 네, 네. 이랬을 때 걱정도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안전장치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근데 작은 도둑질이요. 큰 도둑 안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정치라는 게 뭐. 네네네네. 아 그렇군요. 맞아요. 옛날엔 정말 큰 도둑질들을 많이 내각제에서는 했는데. 독재자가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내각제가 후진적으로 되면은 전부 다 작은 도둑들의 연합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큰 도둑은 안 나오죠. 윤석열 같은. 네. 그러나 작은 도둑이 많은 나라에서는 변화. 네, 변화가 없죠. 네. 변화 발전을 못하죠. 역동성이 떨어지죠. 일본처럼 그냥 맨날 고만고만하게 조용조용히 그렇죠. 심심하게. 네네. 그래서 그런데 그럼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뭐 가난하든지 네네. 뭐 장애, 막 여러 가지로 소수자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은 내각제 상황에서는 정말 처참해지죠. 계급의 이동이 없어지죠. 내각제라는 것의 원형이 그 로마에서 하던 원로원이잖아요. 네네. 원로원이기 때문에 이 계급의 이동, 계층 상승 이런 것들 개천에서 욕나는 사회는 굉장히 다쳐버리죠. 네.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할 텐데 아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순간 좀 끔찍해서요.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픽스도 없애버릴 것 같은데. 네. 아 그렇군요. 스픽스만 없으면 다행인데 그리고요. 스픽스에 출연한 사람들도 없애버리고. 죽인다는 겁니까? 아니 뭐 저희 정도나 뭐 그냥 삼천교육대 정도는 가겠죠. 삼천교육대. 네. 그리고요. 그리고 뭐 저기 김호준 씨 이런 분들은 진짜 죽이고. 뭐 네.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고. 아이고. 네. 농담이 아닌 거죠 지금. 오드리님, 박진영님 그동안 말씀 듣다 보니 팬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할 때 존경하는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제가 존경받을 뭐 말씀을 수준은 자꾸 안 듣다 되고. 보면 팬이 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네, 윤석열이 그런 일은 복귀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 8대 0이 아니면 기일 자체를 잡지 않았다. 네. 네, 선고일을 잡지 않았다. 최소한 인용이 되지 않을 거면 네. 선고를 잡지 않았을 거다. 네. 6표는 확보하고 선고를 잡았다라고 저는 그러면 추정합니다. 그 우리 박진영 선생님은 8대 0이 아니라 어쩌면 7대 1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죠. 있을 수 있다. 있는데 뭐 네. 그 한 일의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심리가? 아니 저 같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8대 0으로 네.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다 범생이 네. 들이기 때문에 아이 무슨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아니 독립운동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네. 우리가 지금 피압방 민족이지만 독립한 다음에 내가 어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의의 목소리니까 할 수 있지만 윤석열 편에 서는 거를 7대 1 중에 1이 된다?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파면되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60일 전에 해야 되니까 네. 제일 늦은 날짜가 6월 3일이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국힘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자포자기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그러는데요. 뭐 준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들은 정보는 원래 이른바 친윤 주류들 오래된 주류들은 오세훈을 밀기로 거의 합의됐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런 게 권영세, 권성동 이런 권성동 사람들. 있는데 네. 그게 근데 오세훈이 명태균 게이트에 발목 잡히면서 그냥 추락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나오면서 이재명 악마와 프레임으로 가려고 했던 전략도 완벽히 무너져서 굉장히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 유죄 나올 걸 기대하면서 그것도 잔뜩 기대했다는 건 좀 약간 의아한데.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아, 야당 생각보다. 욕하는 거. 에. 지금 플랜카드 건강 보십시오. 여당은 원래 정책 비전, 우리 이거 뭐 하겠다, 네네. 개발하겠다 이런 거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야당 대표 욕하는 것만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내란 중이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현수막이. 그럼 여기는 오늘도 엉망이지만 내일도 엉망진창이겠네요. 없어져야 될 정당입니다. 없어져야 왜냐하면 될 정당. 정체성이 남 욕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 무슨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젊은 정치인인데 그것도 탈북자던데 박 누군가 하는 사람이 뭐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공산주의자 막 이러고 좀 없어져야 될 단편.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국회의원 시켜놓은 거예요. 끼리끼리. 예, 씁쓸합니다. 정치에서 이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이제 이벤트거든요. 네. 정치는 주목성은 도구일 뿐이고 본질은 정당성입니다. 네.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네. 이게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정치가 이벤트 업자들한테 포획되어 가지고 선정적인 사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또 뭐 예를 들자면 스토리텔링이 좋은 사람, 30대 초반의 여성 청년, 뭐 이런 식의 정치 이벤트가 횡행해 가지고 우리 정치를 이렇게 갉아먹은 측면이 있거든요. 정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네, 망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정치가 이 모양 된 겁니다. 이벤트 정치하다가. 그러면 이벤트 정치 그래서 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방송에서 얼굴 좀 알린 사람, 뭐 배현진 씨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이 당 저 당 다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이나 또는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탈북자 뭐 공대인가 뭐 이런 사람만 잔뜩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그냥 정치도 그럼 주요 정치인들이 오늘의 이벤트는 뭐야? 오늘은 또 뭘 보여줘야 돼? 뭐죠? 바둑 기사가 국회의원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렇죠. 조은현 씨.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그래서- 알까기 합니까 국회에서? 네네. 그 다음에 누가 트럼프가 이렇게 총 귓등에 맞은 것처럼 그런 사건이 있으면 와 대선 이겼다. 그렇죠. 그렇게 미국 되는 거죠. 정치의 그 후진성이 한국에서 반복되는 건데 그럼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아니라 네. 어떤 사람들이 직업 정치인이 돼야 됩니까? 직업 정치인은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죠. 훈련. 예, 네. 훈련된 사람이고 그 정당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체득하고 있는 사람. 정당 활동을 해야 되나요? 네네. 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제가 뭐 그냥 귀로 들은 그냥 전해 들은 얘기인데 독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한 10대 중반부터 정당에 정당 가입해가지고 활동을 하죠. 네. 30살쯤 되면 경력 한 15년 되고 네. 기초 단위부터 쭉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성장한다며요 사람들이.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동네에서 돈 잘 벌면 뭐 시의원도 하고 구의원도 하고. 그 이런 이제 거. 우리는 네. 정치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정치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 예, 네. 교육이 없는 거죠. 아. 특히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피똥 싸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진보라고 하는 정당의 본질이 교육이거든요. 보수는 진보는 학습하고 조직하는 겁니다. 학습하지 않으면 진보가 아닙니다. 보수는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그렇죠.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는 보통 우리 품격이라든가 공동체주의, 온정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진보는 원래 좀 싸가지 없는 거예요. 아니 바꾸자고 해야 돼. 바꾸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뭡니까? 공부를 해야 상상력을 발현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창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보가 공부 안 하잖아요. 씁쓸하죠. 이 정치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은 중앙당, 지구당, 뭐 지역위원회 할 거 없이 그냥 동시에 다 만들어서 다 해야죠. 다 해야지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법하고 정당법 탓도 있습니다. 아, 선거법을 이렇게 민주 시민 교육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정당이. 왜요? 그 이제 선관위가 자기들 해먹으려고. 아이, 참. 선관위가 예산 가지고 조직 가지고 민주 시민 교육을 합니다. 예. 뭐 정당이 해야 될 일을 선관위가 뺏어서 하고 있고요. 어.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기 정당 사무처 직원이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정당은 민주당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당원 500만 시대에 실무자 100명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제가 후배들 보고 교육 좀 해 그러면 선배님 직원 100명 가지고 회계 처리하기도 바빠요 그럽니다. 그러겠네요. 예, 당원 500만 아니 명 시대에. 그러니까 그 500만 명의 당원이 당비를 내잖아요. 네네. 얼마씩 냅니까? 뭐 적게는 2천 원, 많게는 뭐 몇백만 원 내는 사람들 한 달에? 네네네. 한 달에 몇백만 원도 있습니까? 그렇게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고마운 일이겠고 1,000원? 2,000원? 네네네. 기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00원이 기본입니다. 2,000원. 그러면은 와. 이게 오세훈 선거법이거든요. 오세훈 정당법인데 네. 정치를 엄청나게 퇴행시켰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열정, 어마어마한 뭐 책임감, 어마어마한 참여가 있는데 공부가 안 되는군요. 네네네. 그게 있는데 양성이 안 되는군요. 네.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심각한 문제죠. 네. 하여튼 지금 당장 급한 대로 내란을 수습하고 뭐 선거에서 이제 정말 좋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놓치면 안 될,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박진영 평론가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네. 평상시는 그냥 늘 쑥쑥 넘어갈 것 같아요. 뭐 민주당 당원이 500만이라고 하는데 동원의 대상이지 교육시키고 양성시켜서 지도자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어떤 정치학자가 정당을 현대판 군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현대판 군주라는 것은 왕노릇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네. 정당은 모든 일을 다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법으로 정당법으로 다 막아놔 버렸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1,000원이 기본입니다라고 아, 1,000원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그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네. 하여튼 박진영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핵심은 그렇게 많은 마음이 모였는데 이 네. 마음이 정말 잘 그렇죠,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조직된 깨어있는 시민의 시민들. 조직된 힘. 네네. 근데 이게 좀 아쉽네요. 이게 노무현 시기 때 당 게시판에서는 글의 수준과 지금의 글의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당원들이 쓰는 글들 그렇죠. 보면 네네.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더 똑똑했다는 훨씬 똑똑했죠. 훨씬. 그거는 네. 그때 정치인들이 똑똑하니까 네. 당원들도 그만큼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윤석열 나쁜 놈 이렇게 욕만 해서 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논리 구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그 글을 왜 쓰는지도 이유가 있고 내가 네네. 어떤 정책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주고받았나 보군요. 유튜브도 똑같잖아요. 유튜브 어. 평론가의 평론가의 수준에 따라서 댓글 다른 사람들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 전체의 수준이 좀 올라와야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면요. 나경원 같은 사람들 그렇고 윤상현, 뭐 김기현 좀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요. 네.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으면 민주당 와서 국회의원하고 하겠다고 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철학적 백그라운드라든가 정체성이 없는 기회주의 성향의 권력 바라기들입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저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게 자기가 바라는 권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댓글 다는 분들이 좋아하니까 그 댓글 따라가는 거죠.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에게 내일은 있나요? 내일은 당권 당권 아니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대권 후보까지만 되는 것. 본선에서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 뭐 맹렬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으면은 후보까지는 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게 중도 확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기지는 못하죠 본선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사고를 하는 건 그 사람들은 일종의 선수일 거 아니에요. 정치에서. 네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정치인으로서의 뭐 품격이나 자질 이런 거 떠나서 네네. 정치적 셈법에서는 빼꼼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이 문제가 아니라 당권이다. 네, 또는 지금은 뭐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대선 후보다. 어차피 이제 산토끼를 잡으러 사냥하러 갈 실력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집토끼 중에서 똘망똘망하고 살이 포동포동 오른 놈들 내가 먼저 차지할래.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우리 구독자 중에 빠치노님 윤이 복귀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 같아서 너무 불안하네요. 전혀 아니고요. 윤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렇게 놀지는 않을 겁니다. 전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실 국민적 판단도 그렇고 언론의 판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판단들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판단을 해야 될 사람들은 죄다 탄핵이 인용되는 네, 그럴 가능성이 거로 높다고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데이지님이 박진영 교수님 오늘 패션 멋짐 그래서 한번 특별히 봤는데 멋진 게 없는데. 셔츠가 셔츠가 한 셔츠가. 10년 전에 겁니다. 네. 약간 와이셔츠 저 넥타이를 한 것 같은데 예, 아주 그래서 멋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만 살려고 하는 중진들 국민의힘에 네. 도드라져 보여요. 막 극단적이고 극우적이고 윤상현 같은 경우에 뭐 정말 악랄할 정도로 이런 네네. 모습이 있고 나경원도 그렇고 또 하나 의아한 건 초재선들이 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초재선들이 약간 갈등도 노정시키면서 우리 네네네. 중진하고 간극 있다. 네네네. 우리는 최상목이랑 가만 안 냅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왜 훨씬 더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의 초재선들은 공산주의자 말밖에 안 하죠? 뭐 그런 이야기하면 지역구에서 좋아해 주시겠죠. 이게 아직도 지역주의 정치가 횡행하니까 네네. 거기에 기반하려는 생각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박근혜 때부터 해서 그냥 망해버렸어요. 정통 보수가 국민의힘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네. 이른바 정통 보수라고 하면은 경제 전문가, 산업화 세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명맥이 끊긴 거죠. 끊기고 이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 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정치를 하더라도 중견 정치인 중에 박태준 씨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 인정해 군부 베이스지만 네네네. 그래도 포항제철을 만드는 네네. 과정에서 아무리 뭐 저 정부 걸 가지고 했대지만 그래도 좀 일가를 이룬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쪽 국힘 쪽에 없거나 또는 뭐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그래서 제가 됐잖아요. 김문수가 네. 뉴라이트적 사고만 버리면은 제가 보수로 인정해주겠다, 극우지만 인정해주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념이 있잖아요. 어, 노선이 있잖아요. 네네. 좀 나머지는 이념과 노선도 없어요. 네, 색깔리긴 하지만 네. 우리 구독자 중에 이주연님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박진영 평론가 전문가는 정말 다르네요. 유일하게 부산의 역동성을 믿으라고 주장한 분.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박진영 평론가님. 70년 됐습니까? 우리가 80년 됐습니까? 뭐요? 45년 해방은 80년이고요. 네. 정부 수립은 77년. 네. 80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선진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존의 국가 체제의 기둥이었던 저는 이 관료 체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은 관료입니다. 국민의힘을 구성하는 검사 출신들도 대부분이 관료입니다. 검찰 독재는 관료 독재의 한 부분입니다. 머슴들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들이 폐쇄적 정보와 폐쇄적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당판에서의 진보 보수라는 것은 헛개비입니다. 관료들이 주인이고 그것을 모르면서 밖에서 춤이나 추는 헛개비들이었습니다. 헛개비들이 이제는 진정한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관료 체제를 때려 부수고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박진영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를 우리는 그동안 엘리트라고 불렀고요. 그동안 굉장히 잘난 사람들인 것처럼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제 검사들의 폐해로도 이어졌고 뭐 그게 아니라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경제 사령탑은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내일 윤석열 파면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대구 경성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